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등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이 발표가 됐는데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대선 전에 아마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임명 어렵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도했던 헌재의 알박기 인사 쿠데타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목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도했거든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지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사퇴로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도 이제 좀 더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덕분에 원내대표 비서실장에서 당대표 직무대행 비서실장까지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는 이 포럼 만민공동회가 출범을 했다고 해서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포럼 만민공동회, 이건 어떤 목적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저는 출발이 항상 광주라고 보거든요. 우리 광주 시민이 얼마나 결집되고 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서 향방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앞으로 대선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걸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식이 참 중요한데요. 1898년에 대한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뜻있는 분들께서 서울에서 만민공동회를 엽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만 명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대토론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당시 서울 인구가 17만 명인데 10,000명에서 3만 명이 모입니다. 그야말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제국의 운명, 러시아의 침탈을 받았던 그 당시 자주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저는 그 형식으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모여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광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 면면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있었지만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정규재 대표도 참여를 해서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포럼에서 실제로 좀 이제 논의가 됐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이번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내란을 지금 저희가 진압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광주 정신이 있다. 5.18 1980년 전두환 계엄에 맞섰던 그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요. 특히 말씀하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께서는 바로 윤석열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폐악들을 제압하는 힘이 광주 정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진보와 한국 사회 보수 모두가
합의하는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포럼에 보니까 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도 뭐 거의 다 참석을 하셨던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마도 이 지역민들의 관심은 우리 지역의 먹거리, 우리 지역의 성장,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선 때 공약들이 좀 챙겨져야 할 텐데,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발을 많이 띄워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을 통해서 대선 공약의 지역 발전의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새 정부에서 구현시켜서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느냐, 이게 이제 항상 대선에서 어떤 중요한 계기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모여서 일반적으로 정치 행사에서는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는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어떤 한 파트로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 전략, 경제 발전 전략을 다루는 파트를 둬가지고 그걸 논의했고요. 지금 저희 국회에서는 우리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발전 공약을 대선 공약에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제 전문가도 많고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특히 이제 AI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 에너지, 또 문화 산업 한 5개 분야 A, B, C, D로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들을 이번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는데요. 하지만 밤 10시간 정도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의원님,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금 이제 6번째 시도까지 모두 불발이 된 상황인데 재판은 시작됐지만 특검도 아직 안 돼 있고 수사도 지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우려만 좀 커지고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뭔가 좀 한달락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면이 돼도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곳곳에 권력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민주정부의 힘에 의해서 새롭게 권력기관들의 장들이 임명되지 않고는 결국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미진하더라도 경찰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뚫리게 마련이고 또 새로운 정부의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면 권력기관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6.3 대선을 통해서 승리해서 제대로 된 수사 이전에도 저는 얼마든지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곧 4월 말 5월 초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만 놓고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 이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인신과 관련해서 또 일가족의 인신과 관련해서는 경호나 또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 최 부총리도 계엄 직후에 휴대폰 교체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계엄 또 탄핵 직후에 측근, 대통령실 참모들 일제히 지금 휴대폰 교체한 사실 계속 드러나고 있고 전방위적인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지적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계엄이 넉 달 반이나 벌써 지나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수사가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려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인멸되고 또 내란 공범들 사이에 말맞추기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워낙 길게 돼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줄거리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우리 온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처벌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란 수괴를 따라서 했던 졸개들, 공범들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 증거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 핵심 실세로 통하는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는 총 3차례에 걸쳐서 핸드폰을 바꿉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12월 7일에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또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원 홍보수석, 이기정 의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다 핸드폰을 바꾸고요. 또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최준웅 전 대통령실 국정 메시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3차례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 어려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공수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 또 공수처의 수사가 앞으로 제대로 된다면 어떤 증거인멸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드러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내란죄 수사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자,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요구가 당내에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 막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좀 어떤 입장들인가요? 우리 민주당 의원 전체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압도적 다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때 또 굉장히 지금 관세 정정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또는 성과를 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강행한다든가 하는 이런 직권남용 같은 탄핵 사유들이 쌓여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가 없다면 국정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또 여야가 없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주면서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의 분신이고 윤석열의 아바타인 것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만약에 그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즉각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내란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파면 선고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이른바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선고가 판결이 된 내용인데 여전히 같은 주장을 형사재판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같은 주장을 해도 형사재판에서는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어떻게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은 알고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이제 헌법기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재판 절차도 사실은 모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지난 14일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하겠다. 그러면서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 이렇게 하면서 전체 93분간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정말로 모든 그 혐의를 부인하는 그러면서 계엄도 평화적 계엄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절대 평화적 계엄이 아닙니다. 영연벽을 수천 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거해서 첫 번째 한 500명 정도는 저 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장시키는 방식 또 나머지 사람들은 군부대로 끌고 가서
폭사시키거나 또는 무슨 뭐 잠자리에서 죽인다거나 온갖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5천 명 내지 1만 명의 우리 시민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노상원 수첩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윤석열 재판이 내 진실은 평화적 계엄이 아니고 국민 대학살극을 준비했던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형사재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석방 취소를 구금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보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메시지도 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7일 남은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당이 이제 후보 경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이 지금 시작이 됐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당 중앙선관위원도 지금 의원님 맡고 계신데 촉박한 일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촉박한 일정이다 보니까 준비도 또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선관위에서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 제일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까? 예, 저도 우리 당의 중앙선관위원인데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선관위가 모든 후보들께서 경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또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3명이 등록을 해서 경선이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이 됐다가 결국 불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두관 전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경우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등에서 언급하는 이 반명 빅텐트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든 좀 이것들을 끌고 반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사들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한데요.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또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는 반명 빅텐트에 들어간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정을 하셨고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 민주당 안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그분은 지금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내란 동조정당 국힘에 함께 한다면 아마 우리 지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11명이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지금 1차로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추려졌습니다. 2차로 이제 4명을 뽑아서 최종 본선을 치른다고 하는 건데 아마도 가장 강력한 1대1 구도, 맞대결 구도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불리를 따져볼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느 후보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정도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기본 구도는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의 대결입니다. 우리 국민의 70~80%가 내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내란 세력 결코 발붙일 수 없다고 보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한독수 총리를 끌어들여서
국민의 후보와 경선을 시켜서 선거에서 이기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도 내란 공범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란 세력 대 헌정수호 세력의 대결에서 우리 민주당이 저는 압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놓고 좀 돌리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30% 육박하는 수치도 좀 보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나오게 된다면 대선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저희는 결코 위협이 될 걸로 보지 않고요. 물론 지지율은 민주당 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이런 대결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항상 모든 선거는 51대 49의 싸움이 됩니다. 아무리 못난 후보가 나와도 절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고요. 또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와도 그분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선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30%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50%를 놓고 누가 그 50%를 넘어서는 지지를 받아낼 것인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의 대결이기 때문에 헌정수호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 정당성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중도층의 한 70%가 우리 헌정수호 세력을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괴력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려다가 그것이 인용될 걸로 보이니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명하지 않았다. 단지 추천했을 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어떤 선거에서의 모멘텀이 중요하고 어떤 선거에서는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풀 꺾였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좌절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민주당의 텃밭이 광주라고는 하지만 우리 호남 지역에서 중량급 정치인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광주의 역할 또 호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광주의 역할, 호남의 역할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는 이미 어떤 특정 인물로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 그 자체로 갖는 것이고 또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이 갖는 어떤 정치적 역할,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민들께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또 더 분발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호남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우리 호남이 얼마나 높은 지지율과 얼마나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호남의 어떤 정치적인 과제 또 경제적 과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호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정부에서도 역할을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또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호남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명단 리더 지도자 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키어 스티어 영국 총리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참고로 블랙핑크 로제는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피고인과 친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재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여기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전 대표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들어갔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네. 대통령 당선 전에 선정되고 타임지 표지 인물로 선정도 됐죠. 네. 이것은 사실 그 타임지라는 게 세계적 잡지이지만 그 편집장 캠벌이 네.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그렇게 이재명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삶의 궤적과 네. 특히 지난번 계엄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위기관리 능력이거든요. 네. 계엄 당시에 이재명의 리더십을 보고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하다 하는 것을 쓰면서 네. 100대 인물로 선정한 것은 미국에서 네.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네. 2, 3개월 전에 미국 고위 네. 외교관을 만났을 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네. 한국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와 대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그쪽에서 먼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계엄 사태를 보고 차기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재명이구나 이런 감을 받았고 계속해서 포린 팔리시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네. 미국 언론들 이번 특히 네. 정점을 찍은 타임지의 100대 인물 선정과 그러한 평가는 이재명 대표를 미국에서 네. 전 세계에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찰리 캠벨 에디터가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했더라고요.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얘기했잖아요. 흙수저로 네. 중고등학교를 공장에서 그렇게 보낸 이재명이 네. 지금도 변호사가 되기가 힘들지만은 당시는 사법고시 합격 선 사람들이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수저를 버리고 네. 다시 자기의 과거 생활했던 성남 흙수저로 돌아와서 네.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한 그의 궤적을 보면은 네. 훌륭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과 캠벌 이 편집장이 쓴 글과 일맥상통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요새 드럼통 퍼포먼스로 온라인에서 엄청 화제던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드럼통에 들어가서 그런 드럼통에 기사 봤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표를 드럼통으로 지칭을 하면서 이게 아마 저 사람을 묻는다 정치적으로든 뭐 그런 극단적인 비하인 것 같은데 그러한 음해적 행동에 네. 대해서 나경원의 행동에 대해서 네.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개그, 네. 코미디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은 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 역풍 비슷한 게 불어서 기름값 수천만 원 정치자금 지급한 거 이렇게 사람들이 끄집어내 갖고 그래서 드럼통이 필요했냐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네. 과거에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 당대표에서 다 실패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네. 아주 철저히 신봉해가지고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별짓 다 하겠죠. 근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여기 여의도 초대석 왔는데 녹화 전에 그 드럼통 어디서 구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보좌관이 당근에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 네. 네. 근데 그 타임지 기사에서 저 모두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블랙핑크 로제가 개척자 부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백인 이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보니까는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자 보스 그 자체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국 정치의 아이콘이나 보스 같은 게 되려면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던데.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난국을 풀어가고 이러한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네. 정치 보복은 없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역사에 남는 그리고 가장 세계적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리더십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는 쪽에서는 맨날 나오는 말이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전과 사범, 뭐 형수욕설 이렇게 도덕적, 인격적, 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모략을 당했어도 김대중만큼 당했어요. 기준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네. 별걸 다 당했잖아요. 우리 분단 국가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장 약점이 될 빨갱이, 사상, 네. 이념, 과격 이런 걸 당했지만은 다 극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모략, 네. 음에 김대중한테 비교하면은 적은 편이다. 이걸 이재명 스스로가 김대중처럼 잘 극복해서 네. 대통령이 당선돼서 김대중처럼 정치 보복하지 않고 네. 경제, 문화, IT, 심지어 영어까지 살려내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피고인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헌재 재판관에 지명을 했는데 헌재에 그거 효력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낸 거를 어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지명한 거 잠깐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네. 우리 국민이 또 이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또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네. 윤석열이 파면했지만 윤건희는 네.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를 차기 보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측근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을 보고 네. 제가 지난주 8일 날 이것은 윤건희가 네.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그리고 한덕수도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런 힘이 아직 있나요?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네. 내각도 윤석열 내각이고 검찰도 네. 경찰도 국정원도 심지어 경호처 보세요.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파면된 대통령한테 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막잖아요. 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김건희, 네. 윤건희 그림자가 또 한 번 한덕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2사람 네. 이건 암적 덩어리예요. 암덩어리를 헌재에다 이식 수술하려고 했지만 만약 네.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6년간 네.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암적 존재들을 헌법재판관 9분이 9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해버리는 걸 보면은 저는 우리가 또 이겼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9분의 네. 헌법재판관들한테 어제 제 페이스북에 큰절 올린다고 했다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좋아해야 될 일인 건가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죠. 윤석열이 6년간 헌법재판관 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뭐 본인도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거를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는 또 뭐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던데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던데 제가 어제 법사위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네.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지만은 법꾸라지들 아니에요? 법률 미꾸라지들. 네.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한덕수는 한술 더 떠서 네.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기름장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썼어요. 이런 짓을 네. 했지만은 결국 헌법재판관 9대 0 만장일치로 인용을 시켜버린 것은 네.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되면 안 된다. 이제 본안 판결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내일부터 네.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본안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 한덕수 자신이 지명을 철회하라. 철회하든지 또는 두 분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그나마 네. 그들이 마지막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다음 대통령이 철회를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아직 뭐 살아 있다고 하는데 가령 장관은 뭐 윤 전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는 뭐 뽑아준 사람한테 뭐 의리 지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나요? 근데 어차피 끝나가는 정권인데. 그러니까 그 권력 카르텔이 네. 굉장히 심한데요. 저는 네. 아직도 윤건희 그림자가 계속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하지만은 어제 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가 즉, 있었네? 국민의힘 일부 대권 후보들이 윤석열과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건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참 잘한 거예요. 아니 내란 수비하고 네. 함께 가서 국민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따라다니다가 네. 어제 유정복 후보를 필두로 해서 심지어 나경원 의원도, 후보마저도 손절의 순서를 가는 것은 잘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늘 주장했듯이 윤건희는 네. 우리 사회와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네. 내란이 종식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대행 부인이 무속에서는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더니 기사 썼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만큼 네. 김건희는 그 방면에서는 네. 한덕수 부인 앞에서 족보도 못 낸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그 시사평론하는 진중권 교수도 한덕수 대행은 못 나올 것이다. 그리고 부인의 네. 그러한 무속 리스크가 크다. 아니 하는 부인이 무속을 뭐 점 보러 다니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가 더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잘 아는 네. 친구의 부인이고 저도 그
사모님을 잘 아는데 네. 그 이상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무속에 관한 한은 김건희는 명함도 못 내민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뭐 한덕수 허망론이 아닌 것 같은 게 1등으로 나오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저는 될까요? 한덕수가 여론조사에서 35% 내외는 올라갈 거예요. 보수층에서. 네. 그렇지만은 그게 뭐냐? 음. 이 내란 전국에서도 네. 정권 재창출, 즉 유지하자는 지지 국민이 35%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를 누르고 1등을 가지만은 이재명과 양자 구도를 하면은 이재명은 50%가 넘고 네. 한덕수는 30% 선에 갖추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 같으면은 네. 2%에서 두 자리 숫자 올라가고 1등 나면 그냥 출마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온실 속에서 큰 난초입니다. 배짱이 없어요. 네. 우유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더 높아지면 출마를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여론조사를 만약 이재명 한덕수 1대1로 붙이면은 네. 이재명은 50%가 넘을 거고 한덕수는 30%, 35%에 그치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 안 한다. 제2의 반기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는 한 지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네. 이기게도 못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도 네. 보면은 정권 교체가 거의 45% 50% 가잖아요. 네. 정권 유지, 재창출이 35% 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멈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요즘 말하는 거 보면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재판정 가서도 평화적 개엄이다. 판사 말 자르고 들어가서 내가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아직도 본인이 뭐 대통령 왕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지 그 정신세계가 진짜 좀 약간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저는 무속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네. 제가 어떤 언론사의 중요한 정보 보고문을 하나 입수해서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엄 전에요? 예, 아니 개엄 개엄 후 후에? 석방 돼가지고 석방 후에 하야를 검토하고 실제로 비서실에서는 하야 성명 초안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일부가 보도됐잖아요. 이것을 김건희가 어떤 경우에도 헌재에서 기각된다. 그러니까 하야하지 마라. 이런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는 아직도 네. 몽상 속에서 주술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씨는 뭐를 근거로 남편한테 당신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니까 절대 그만두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